지구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일 듯. 요즘 한국을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씩 나옵니다. 평소엔 서로 욕하고 싸우고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위기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감정적인 애국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혼자 살면 다 같이 죽고 같이 움직이면 산다. 이 공식을 작동시켜요. 이건 감성이 아니라 생존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 알고리즘이 또 한 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 모두 기름값, 환율, 중동발 충격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3월 중순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동시에 크게 흔들리자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이 동시에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유동성 공급과 추가 예상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아시아 전체가 긴장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각자 도생으로는 못 버틴다는 신호가 켜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 발표가 아니에요. 진짜 한국의 무서움은 위기 때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민간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죠? 아니에요. 조금만 역사로 들어가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 가면서 사실상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라를 지켰냐? 나라가 없으면 내가 지킨다며 농민, 상인, 유생, 습력까지 다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배우지만 사실 이건 전 세계 전쟁사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중앙이 무너지면 지방이 자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구조. 이게 한국 사회의 진짜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1907년에 또 터집니다. 국제보상운동.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을 국민이 갚아보자며 시작된 운동인데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돈을 냈고 여성들은 비녀와 장신구를 내놨고 심지어 사회 밑바닥까지 이 흐름에 올라탔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중요한 건 액수보다 방식입니다. 나라가 위기면 내 지갑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먼저 바꾼다. 한국인은 원래부터 이런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90년 뒤에 복붙됩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폐물, 금목걸이까지 다 꺼내놨죠. 그 결과 약 22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이상한 나라처럼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이 저렇게까지 하냐? 이 반응이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선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매뉴얼이 다시 실행된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평소에 개인주의가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은 엄청나게 개인주의적이죠. 그런데도 위기 때만 되면 갑자기 집단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오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정부가 회의하고 지시하고 예산 짜고 승인 기다리느라 시간 다 가요. 그런데 한국은 민간, 금이늘이, 기업, 가족 단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결국 나라의 체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데이터로 보입니다. 올해 초 한국의 대표적인 연말 나눔 캠페인에서는 목표 4,500억 원을 넘겨 무려 5,124억 원이 모였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 많다 수준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 사회는 오히려 자원을 모으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확인된 거죠.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더 꽉 뭉치는 이상한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일본에서도 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직력은 강하지만 민간이 이렇게 감정과 속도로 한 번에 뭉치는 장면은 한국식과는 결이 다르거든요. 최근 일본 커뮤니티나 뉴스 반응을 보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외교나 재난, 대피, 경제 불안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빨리 움직이는 생존 본능에 대해 놀라는 반응이 계속 나와요. 실제로 중동 긴장 국면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민 보호와 대피,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온라인 반응 중엔 이럴 때는 협력하는 게 맞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 그게 현실적이다. 같은 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위기 대응 능력은 인정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단결력을 감동적인 국민성 정도로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 자산이에요. 다시 말해 한국의 단결력은 그냥 좋은 미담이 아니라
경제력, 회복력, 국방력, 외교력까지 다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국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오거나 재난이 오면 어떤 나라들은 정부만 믿다가 멈춥니다. 반면 한국은 가족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종교 조직, 학교 동문, 직장,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동시에 작동해요. 이건 평소엔 답답하고 피곤한 사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기 때는 엄청난 복원력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엔 과몰입 사회인데 위기 때는 그 과몰입이 나라를 살리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올해 초 혈액 수급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빠르게 공론화하고 집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적혈구 재고가 권장 수준 아래로 내려가자 바로 경고가 나왔고, 이런 시스템은 결국 누군가 나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로 연결되죠. 이것도 한국형 위기 반응의 일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인은 그냥 잘 뭉치는 게 아닙니다. 엄청 빨리 학습합니다. 한 번 당한 위기를 절대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안 당하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만 강한 게 아니라 위기를 집단 학습으로 바꿔버립니다. IMF를 겪고 난 뒤 한국 가정은 빚과 현금 흐름에 민감해졌고,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엔 마스크, 자가진단, 비상식량, 재택근무, 비대면 시스템이 엄청 빠르게 퍼졌죠. 심지어 투자, 환율, 국제정세, 공급망 같은 단어도 이제는 일반인 대화에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강한 나라는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이후 평균 시민의 판단력이 올라가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환율이 출렁이고 육아 부담이 커지고 수입 물가 압박이 생기면서 한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해줄까 보다 우리가 뭘 대비해야 하지를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달러, 금, 생필품, 부업, 현금 흐름, 대출 구조, 자산 방어 전략까지 일반 대화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게 그냥 불안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지능이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잠깐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아남는다고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보 빠른 사람일까요? 저는 솔직히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강한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망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인은 평소엔 서로 간섭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만큼 연결돼 있지만 막상 터지면 그 연결망이 방탄조끼가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네, 단톡방, 온라인 카페, 지역 맘카페, 동창, 교회, 사찰, 커뮤니티, 자영업 네트워크까지. 이게 다 평소엔 소음 같아 보여도 위기 때는 생존 인프라가 돼요. 그리고 이건 일본이 은근히 부러워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질서와 규칙은 강하지만 한국처럼 즉흥적으로 사람과 자원이 폭발적으로 결집하는 장면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본 쪽 반응 중에는 꼭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빨리 불붙고 또 저렇게 빨리 움직이냐, 이런 거요. 실제로 최근 한일 협력 관련 반응이나 온라인 토론을 보면 역사 문제는 별개로 한국은 대응 속도가 빠르다, 현실적으로는 협력 가치가 크다는 반응이 꽤 보입니다. 이건 감정적 호불호를 넘어서 실력과 회복력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한국의 단결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프라인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집단 행동 능력까지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동네에서 모였죠. 지금은 10분 만에 전국이 모입니다. 댓글, 커뮤니티, 단톡방, 라이브, 쇼츠, 실시간 뉴스, 알림, 재난 문자, 커머스, 모금 링크까지 한 번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빨리 뭉치는 나라가 아니라 초고속으로 여론, 행동, 자원, 감정을 동시에 묶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좋은 쪽으로 쓰면 세계 최강의 회복력이고 나쁜 쪽으로 쓰면 집단 과열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진짜 강국이 되려면 단결력 자체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같이 뭉치는 건 이미 잘해요. 문제는 어디로 뭉치느냐예요.
예를 들어 IMF 때는 금을 모았고 코로나 때는 방역 질서를 만들었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뭘 모아야 할까요? 이제는 금이 아니라 정보, 기술, 자본, 신뢰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위기 때만 단결하는 나라에서 평소에도 국가 경쟁력을 쌓는 나라로 넘어가야 해요. 즉, 이번 시대의 국채 보상 운동은 담배 끊고 비녀 내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 안 퍼뜨리기, 소비 중독 줄이기, 부채 관리하기, 아이들 교육 투자하기, 기술 공부하기, 국산 기술과 산업 이해하기, 재난 대비하기, 지역 공동체와 연결 유지하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기 때 휘청이지 않을 개인 체력을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시대의 애국이고 지금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일본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일본도 에너지, 환율, 물가 문제로 상당히 민감해져 있어요. 정부가 유가 보조금과 각종 완충 정책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결국 서민 생활 방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외부 충격이 들어오면 정책 대응과 동시에 민간 심리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불안으로 끝나면 위험하지만 준비로 바뀌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결국 한국의 단결력은 우리는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죽어봤기 때문에 생긴 능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침략도 당해봤고 식민지도 겪어봤고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외환 위기도 겪었고 팬데믹도 겪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를 학습했습니다. 위기 때 가장 위험한 건 적이 아니라 분열이다. 그래서 평소엔 시끄러워도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오면 놀랍도록 정렬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의 진짜 국뽕 포인트라고 봐요. 비싼 무기보다 무서운 건 필요할 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민입니다. 큰 건물보다 강한 건 무너질 때 서로 받쳐주는 사회고요. 돈보다 무서운 건 위기 때 자기 몫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굶고 버티고 당하고 살아남으면서 만들어진 집단 생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한국을 꽤 높게 봅니다. 겉으로는 시끄럽고 분열돼 보여도 진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미 수없이 증명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능력은 앞으로 더 비싸질 겁니다.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거든요. 전쟁, 공급망, 환율, 에너지, 식량, 기후, 기술 패권까지. 이제는 돈 많은 나라보다 위기 때 국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남깁니다. 한국인의 이 단결력,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 세대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는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다시 모아야 할 건 금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기술과 신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이 재밌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도 놀라고 세계도 인정하기 시작한 한국의 또 다른 집단, 생존 본능, 사례를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평소에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본색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순간마다 늘 이상할 정도로 강했습니다.